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죠.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비밀 문건을 직접 입수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항상 보면 이렇게 굵직한 큰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살다 보니 그렇게. 네. 그 본격적인 우리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 조간 쭉 살펴봤는데 한국일보만 사설로 살짝 다루고 도하 모든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게 있으니 바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단 만찬입니다. 네. 200명 기자가 모였는데요. 김치찌개 계란말이만 먹고 끝난 거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의 약속한 거잖아요. 김치찌개를 네. 뭐 끓여주겠다. 1년여 만에 이제 뭐 약속을 지킨 건데 네. 사실 뭐 먹으려고 만난 건 아니니까 앞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하지 못했던 네. 그런 좀 속 깊은 얘기들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단순히 먹고 끝났다는 이렇게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네. 대통령이 기자들이 질문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 자유 지수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렇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심의 제재를 너무 남발하고 심지어는 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그렇죠. 마당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와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은 동료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손해죠. 왜냐하면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제 그 언론이 전해준 것만 보고 파편적인 네. 사실만을 저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요즘 사실 언론 지형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언론도 그렇지만 뭐 제기되고 있는 여러 특검 네. 가운데 뭐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심지어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아직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뭐 너무 딱딱해서 또 저 시간이 제한돼서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그 만찬장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야 됐는데 네. 그냥 밥만 먹고 끝났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건 좀 정말 절망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대통령이 언론재단 해외 연수를 그러게요. 내년에는 네. 8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근데 이거예요. 언론 정책 일환으로 언론 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기자들이 환호성이 터졌다는 거예요. 와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풀기사를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두환 시대 때 그 언론을 완전히 유화하는 방식으로 길들이기에 들어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참담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네. 기자들이 해외 연수 가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언론재단을 없앴잖아요. 네. 국정농단 수사받고 하면서 네. 현실적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연수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게 줄어들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아마 지금 LG 성남 언론재단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아 있는 게 언론재단에서 기자들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숫자를 확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좋아한 건데 그게 단순히 그런 대통령이 밥 먹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것들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언론인 한 사람을 해외로 보낸다는 건 예산이 드는 일,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치 본인이 선심 쓰듯이 그것들을 뭐 그렇게 대폭 늘리라고 그 자리에서 지시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뭐 전두환 정권의 그 허문도 씨가 했던 뭐 3S 정책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의 펜을 무력화시키고 그 언론의 펜 끝을 무디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거야말로 이제 포퓰리즘이다. 언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정국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 지수가 추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정치면 정치, 뭐 전 분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퇴진하거나 역행하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의당 기자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직업윤리 차원에서라도 본인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연수 보내준다고 하니까 해외 연수 보내준다고 하니까 뭐 환호성제로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계셨던 200명의 기자 가운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기자들도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론을 왜 하는 건가 이걸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 무섭거든요. 지금 뭐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뭐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잘못하면 뭐 좀 정권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가 찍히고 방송통신위원장 또 김홍일 위원장 윤석열 검사가 모시던 대검 중수부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근데 검사 출신들이 각 기관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 겁이 날 겁니다. 당연히 겁이 나겠죠. 겁이 나고 회사 차원에서도 얘가 이 기사 잘못 썼다가 우리 회사에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왕 통치 집권을 하셨는데 이왕 하셨는데 지금 이왕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그 페이크 영상도 아니죠. 뭐 짜깁기한 영상을 단순하게 공유했다고 해서 일반 국민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인터뷰도 하고 계신데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잘 모른다고 그러죠. 맞아요. 대통령은 뉴스를 안 봅니까? 매일 아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대서특필이 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영수회담 때 한 말 중에 내가 언론을 장악할 줄 방법을 알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이제 대통령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줄 방법 그럼 본인이 검사 때 언론을 좀 쥐어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기사들 검찰에 유리한 정보들을 흘려주고 언론을 통제하고 기사를 조종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작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본인이 얘기한 그거야말로 이제 사법 공작인 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인지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고가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언론을 쥐는 방법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는 언론은 쥐어질 수 있는 것, 장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줄 방법을 알고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럴 생각도 뜻도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뭐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지금. 그럼 진짜 언론을 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정말 이게 상상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그런 얘기도 금요일 날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자들이 본인을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 불편하지 않은데 도어 스태핑은 왜 중단했으며, 그죠? 기자회견은 왜 2년 만에 했으며, 그러니까 기자들은 좋은데 국민들과 만나는 게 껄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도대체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안타깝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단면이고 뭐 더 말을 해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건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데요. 3세 이후에는 뭐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 기질, 태어난 기질, 성격대로 가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뭐 엄청난 참사를 겪어서 거의 황천길에 갔다가 죽을 경험을 했던 엄청난 그 트라우마를 겪고 그럴 때 사람이 변하지 일반적으로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진작에 어렵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죠. 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총선 결과 이후 뭐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김치찌개, 계란말이, 뭐 이런 뒤풀이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 머릿속에 안에 있는 사고와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뭔가 변하지 않을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충격받아서 변할 거야.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이나 했기 때문에 충격받아서 변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분위기로 3년 가는 거다. 혹여 이 분위기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 혹은 상수로 하고 앞으로 전국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네. 언론인들 해외 연수 숫자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에게 대한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해외 연수 보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출국 금지 좀 풀어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그 가족과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네. 항공사 마일리지도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출국 금지 몇 년에서 마일리지 소멸되면 국가가 배상해 줍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가 가서 저희가 가서 도피를 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근데 이제 판사가 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소명할 자료를 검찰에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검찰이 낸 그 의견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상진은 예. 지난 10년간 예. 13번을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 예. 이번에 나가면 안 돌아올 확률이 높다. 세상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견서를 냈는데 예. 판사가 거기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그러면 봉지욱 기자님도 그렇고 한상진 기자님도 그렇고 지금 출국 금지가 된 게 언제죠? 작년에 됐나요? 저 작년 10월 4일부터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신학님 사건 이후에 된 거잖아요. 아니 이제 여름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여름 휴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신분이 무엇보다 확실하잖아요. 뉴스타파 기자고 어디 도망가서 살 일도 없고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를 분도 아닌데 세상에 기자들을 출국 금지 정치인도 아닌데 아니 뭐 기자도 잘못하면 예. 중범죄를 저지르면 뭐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이걸 중범죄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건데 중범죄래요? 예, 중대범죄자고 저희 사형에 처해야 될 국가 반역죄인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라서 아마 출국금지를 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금지 왜 풀어줬습니까? 그러니까요.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확률이 1%가 안 되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게 잘못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에 대한 것도 작년 9월부터 했지만 저희가 소환 조사는 3월 28일에 받았어요. 6개월이 넘었던 것이죠. 모든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너무 다릅니다.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것을 가르고 그렇고 뭐 이제 저희에 대한 출국 금지 제가 잘못했으면 그렇게 출국 금지 받는 게 맞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게 있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본인이 예. 처벌을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에 따라서 검찰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 기자들 처벌하지 말아달라 하면 그냥 공소권 없으면 사건이 끝나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피해자인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짓말에 능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대통령이 매일 아침 새벽 이분 유튜브도 그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오늘 자기가 이제 또 유튜브 장현석 취재 편집을 합니다. 이거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보는 뭐 보수 유튜버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뻔히 밖에 내 워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밖에서 기사화될 것을 알면서 그 사건을 난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그럼 참모를 오히려 질책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볼 땐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기자들 특종 보도하는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자를 출국 금지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선진 민주국가에서 되게 기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세월 동안 출국 금지를 해놓고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취재하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이 사건의 진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또 뭐 일본에 중국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출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때문에 취재도 못 가는 네, 상황이 그럼, 돼버린 네. 거네요. 야, 이거는 저기 뭐야 업무방해 아니에요? 네? 기자의 활동을 방해. 뉴스타파는 싫겠죠. 왜냐하면 저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최초의 시발점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시작된 겁니다. 네. 그 경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를 시민보 기자가 입수해서 네. 보도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특검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대장동 그 수사 검찰 수사 기록 일체를 입수하고 정영학 녹취록을 1325쪽을 제가 전면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특검이 또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의결이 됐고, 그러니까 쌍특검 모두가 뉴스타파와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우연찮게 제가 뭐 일부러 이 대북송금 사건 한 게 전 이거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네. 국정원 문건을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의 상대방이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이에요. 그 사건 그 인물을 추적하다가 우연찮게 이 국정원 문건을 입수하게 된 거죠. 삶이 뭐 제가 뭘 이렇게 해야지라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국정원 문건을 이제 확보를 했고 보도를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그 문건을 그냥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맥락들을 보면서 했는데,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국정원 문건은 45건, 총 45건에 한 140여 쪽이에요. 네. 140여 쪽밖에 안 되지만 여기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뭐 진술들이 이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판단할 때 이 국정원 문건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건 아마 제일 뭐랄까 제일 앞서겠죠. 네, 그렇겠죠. 우리 국정원이 그 대북 정보를 내서 허위 사실을 담았다거나 하면 부실하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안보에 위협이 될 텐데 그렇게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사건 속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급 문건, 2급 비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정원장의 결재가 필요한 거고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고급 취재원이 이제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입수한 순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기자들은 이제 어떤 운명처럼 내용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사를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보니까 그 압수 목록 중에도 이 국정원 문건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수원지검이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때 확보된 문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 중에 확보가 된 건데, 재판 이제 중에. 스토리가 작년 한 4, 5월쯤에 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게 해준 브로커예요. 브로커야. 대북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국정원 그 담당 요원한테 담당관에게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그 협동농장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걸 다 보고를 했어요. 라고 하니 검사가 깜짝 놀란 거. 그래요? 그럼 국정원 문건을 봐야겠네. 그래갖고 판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안부수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보고를 다 했다니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서로. 그래서 국정원 보고서로 이거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하고 그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니까 재판장이 발부를 해줬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그래서 그 영장을 들고 간 거죠. 국정원으로. 두 차례 갔어요. 두 차례 5월달과 6월달에 갔는데 두 차례 가서 이제 총 45건의 관련 문건을 확보를 한 거죠. 실제로 있었으니까. 이거랑 같은 문건이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가 봤을 때 그 저희가 입수한 문건이 진위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국정원 문건. 이건 진위는 확실하다는 것은 저희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국정원에 압수 조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압수 조서가.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희 집에 왔을 때는 마음대로 막 뒤지잖아요. 국정원 가서 검사가 못 뒤져요.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예. 라고 주는데 예. 2급 비밀 문건 같은 경우는 그냥 못 주니까 예. 자기들이 따로 공문을 만들었어요. 국정원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만들어서 이 2급 비밀 3건을 예. 검찰에 예. 배포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맨 앞장에 네. 그러니까 배포한다. 사실은 공문으로 주는 압수를 당한 입장에서 공문을 주는 거는 굉장히 거만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걸 특별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라고 돼 있는데 압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배포라고 써놨어요. 관계기관에 이제 배포한다라는 것이 돼 있는데 배포는 주로 언론에 배포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 국정원이 네. 다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있다. 일부만 준 거죠. 제가 볼 때는 45건보다 훨씬 많은 관련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죠. 라는 건데 어찌됐든 검사는 이제 그걸 받아온 거죠. 받아와서 45건을 받아왔고 45건 중에 14건 정도를 작성하신 요원 한 명을 작년 6월 7월에 검찰이 한번 증인신문하고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이 한번 증인신문하고 두 번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니까.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국정원에서 뭔가 보고서 문건을 갖고 압수한 것까지만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걸 작성한 요원을 김모 씨인데 김모 씨를 증인신문한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증인신문 내용이 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국정원 문건뿐만 아니라 그 비공개 그 블랙 요원이라고 하잖아요. 블랙 요원은 명함에 국정원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요. 그걸 가장 회사라고, 가장체라고 그래요. 가장 회사체를 만들어서 뭐 출판사, 맞아요. 뭐 언론사도 있고 뭐 해갖고 뭐 신분을 사칭하죠. 뭐 기자를 사칭한다든지 무슨 뭐 출판사 사장을 사칭한다든지 해서 그런 블랙 요원은 임무 자체도 다 공작이니까 가려져 있는데 이 블랙 요원 김 씨의 증인 신문 녹취서, 증인 신문을 글자로 푼 것까지 다 확보를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부수 회장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부수 회장이 국정원에 다 보고했어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보고를 받았어야 될 블랙 요원 김 씨는 보고를 받았어요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보고 받은 사실 없다. 그럼 안부수의 주장과 국정원 블랙 요원 김모 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검사는 어떻게 보면 세된 거죠. 그 상황에서. 아이고야. 혹 하나 때려고 굳이 국정원 압수까지 했는데 증인신문에서 불러서 얘기하는 게 전혀 검찰의 입장과 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부수 얘기를 부인해 버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세상에 나오게 됐구나. 그러니까 안 알려졌던 거죠 그때. 그때는 이게 만약에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신문이었으면. 뭐 맨날 그랬듯이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조각조각 흘려서 언론에 기사가 나왔을 텐데 단 한 줄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군요.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요원이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실제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건을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은 검찰에 따르면 이제 주로 이제 증언에 의지한 건데 그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그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의 대납이었고 두 번째 이 300만 달러는 이재명 그 당시 그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 이게 이제 수사의 일종의 이제 맥이었는데 국정원 블랙 요원 김모 씨가 와서 진술을 했는데 이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탄핵하지 않으면 이 수사의 공소유지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해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진술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세상에 공개할 수가 없었던 거다. 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800만 불을 어디다 썼느냐. 그렇죠. 검찰의 주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입건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 사용처에 된 건데 근데 초반에 그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불을 썼다라고 하면 갔어야죠. 북한에. 이거 대장동 사건과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동의 개발 수익 중에 일부가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쓰이려고 했다면 돈이 가서 쓰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방북 비용을 줬으면 방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한두 푼도 방북은커녕 아니고. 가려고 준비했다가 어그러지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이상하다. 네. 돈을 줬는데 왜 실행이 안 되지? 100억을 줬는데? 라는 의문이 있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쭉 보니까 2022년 6월부터 윤석열 예. 정권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내줬다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맞아요. 시작을 해요. 예. 그래놓고 이제 수사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이거 상당히 이거 의심이 된다. 이렇게 예.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이 한 2달쯤 지났다가 주가 조작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검찰도 이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고 보고 수사를 막 합니다. 네. 당연히 관련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놨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2023년 1월 작년 1월 20일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잡혀서 귀국을 송환되잖아요. 예. 압송되잖아요. 예. 김성태를 딱 그 구속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바뀌죠. 예. 바뀌는 게 대북 송금을 800만 달러를 했는데 이거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김성태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김성태 밑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건데 자기 주가 조작 쌍본의 주가 조작은 혐의가 없어서 김성태에 대한 그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어요라는 게 지금의 검찰 입장인데 네. 2022년 8월부터 김성태 잡히기 전까지 한 4, 5개월간 자기들이 주가 조작으로 열심히 수사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검찰은 얘기를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희가 그 수사를 해보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발표 안 하잖아요.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이 예. 스리슬쩍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갑자기 대북 송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딱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대표라는 인물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도 넣었다 안 돼, 그러면 저 사건도 넣었다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사건으로.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부수라는 인물, 뭐 그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부수는 공작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정원 문건에 이 안부수라는 인물에게 특활비가 지급되고 북한 사람한테 뭐 명품 가방, 뭐 달러 뭐 이런 거를 주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문건에 뭐 돈을 이건 없는데 네. 그 국정원의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국정원 이거 시스템? 사실 잘 기자들도 잘 모르죠. 이거는 모르겠- 왜냐하면 예. 국정원 직원도 잘 모릅니다. 아, 국정원 직원이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그 대북 공작을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파트는 되게 한정적이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에는 특히 행정 시스템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공작 행정이 있고 일반 행정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대북 공작이나 해외 공작은 공작 파트에서 공작 행정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공작 행정이라는 시스템 안에 뭐가 있냐면 네. 국정원 요원 혼자 다 정보 수집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원들을 잘 이렇게 포섭을 해서 아, 고용을 해야 관리. 됩니다. 근데 예. 실제 말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용의 단계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매월 월급 같이 주는 공작원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높은 단계의 이제 공작원이요. 협조자죠. 예, 공작원이 있고 그 밑에 단계로 협조자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단계 또 다른 게 있겠죠. 예, 근데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가장 높은 단계 공작원인데 공작원과 협조자의 차이는 예. 공작원은 만약에 월급을 받고. 사고를 치면 예. 월급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이잖아요. 아이, 비정규 직원. 그렇죠. 예. 국정원이 책임져야 돼요. 어. 근데 협조자는 예. 특수 임무 그 공작 임무에 대한 활동비만 줍니다. 근데 아. 지금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된 거는 안부수 회장이 예. 2018년 한 5, 6월 경부터 네. 이 블랙 요원 김 씨를 만났고 예. 2018년 5월에 최초로 만났고 예. 내가 인터뷰를 해보고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북한에 상당 대북 고급 라인이 있어. 안부수라는 사람이. 예. 안부수를 발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안부수가 그때 당시 통일전선부 김성애 김성애. 여자죠. 김성애 책략실장과 연결이 된다. 상당히 고급 라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호남 정찰국.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호남은 예. 그 국정원 문건에 나오잖아요. 예, 예. 북한 정찰총국 출신 이호남. 예.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예, 예. 일단은 일단 김성애. 김성애는 공식 라인입니다. 공식. 예. 이호남은 공식 라인이 아닌 대남 그 공장 요원이죠. 북한의 공장 요원이 이호남. 아. 김성애는 그 어둠의 공작 그런 블랙이 아니라 예. 공식적인 역할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하는 네. 고위급 라인이잖아요. 그쵸. 또 여성이고. 예. 근데 이 김성애 실장과 직접 연결이 되는 대북 사업가가 그때 거의 없었어요. 예. 안부수가 그게 된다는 걸 알고 얘를 협조자로 고용을 한 겁니다. 아, 포섭을 한 거예요. 포섭을 해서 협조자가 되면 미션을 받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내가 중국 고인사들을 만나거나 하면 다 보고해야 돼.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가기 전에 그 언제 만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국정원 이 블랙용 김 씨가 미션을 줍니다. 어떤 거를 물어보고 파악해라. 심지어는 네. 얘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해라. 질문의 질답까지 다 정해서 줘요. 국정원에서. 네. 이건 블랙용 김 씨가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한 내용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가 국정원 문건에 적힌 거죠. 예. 근데 이 블랙용 김 씨는 당연히 자기가 적었으니까 예. 적지 이 문장 속에 숨은 여러 가지 배경들이나 앞뒤 상황을 다 알잖아요. 예, 그걸 예. 검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 예. 검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닌 건데 어찌됐든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네. 안부수예요. 안부수. 지금 그러니까 김성태 이 대북 송금 회장은 사건? 돈을 냈을 뿐이지 네. 김성태 회장은 북과 직접 연결되는 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안부수 이 아태협회 회장이 예. 국정원에 포섭이 된 협조자인 상태에서 예. 북한도 선물을 주잖아요. 예. 그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안부섭 회장한테 자 2018년 11월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제대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인 걸 열어. 근데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일본을 규탄하는 거예요. 예. 규탄하는 거 당신이 열면 우리가 사람을 보낼게. 예. 일종의 보면 행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권한을 갖다 오다 보니까 근데 안부수라는 사람은 예. 그 업체 자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랑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지자체랑 하고 싶었는데 돈을 마련할 방안을 마련하다가 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용 김 씨가 예. 야 너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덜컥 받아오면 어떡해? 뭐라고 한 거예요. 예. 당신이 행동할 땐 나랑 같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블랙용 김 씨 증언은 뭐냐면 네. 얘가 북한과 더욱 밀접해질 수 있는 이 행사가 잘 되면 밀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줬다는 건데 예. 블랙용 김 씨가 누굴 소개해 주냐면 이화영 부지사를 소개를 해줍니다. 안부수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지금 이 사건에 개입이 된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제 되게 복잡한데 그 안부수라는 인물을 이제 대북의 김성애라는 책략실장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이 사람을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럼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분은 거간꾼이 국정원 블랙요원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자 네. 보세요. 그래서 예. 근데 국제대회를 열었잖아요. 예. 2018년 11월에 열어요. 예, 예. 열면서 어찌됐든 이 국정원 요원이 예. 안부수와 예. 이화영을 연결해줘요. 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이 행사에 돈을 지원을 합니다. 돈을 지원을 하고. 근데 그러면 돈이 국정원의 영향도 있었겠네요. 경기도 쪽에 이화영이 당연히 있는 꼈으니까. 거죠. 예. 국정원 문건에 보면 예. 사람을 번호로 표시하는데 예. 54번이 안부수 저희가 공개한 문건에 예. 48번이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또한 북측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하거나 할 때 모든 걸 이 블랙용 김 씨한테 다 보고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협조자네, 이화영도. 근데 협조자의 지위가 있는 그 단계가 있는 거죠. 예, 이화영은 공작비를 받지는 않았을까요. 네. 공작비를 안 안부수와는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인 차원의 거고. 협조자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 요원과 이화영 부지사는 예. 사돈 관계인데 예? 잠깐만. 먼 사돈 관계. 복잡하다. 예, 먼 사돈 관계다. 먼 사돈 관계고 예. 뭐 왕래는 없었는데 서로 뭐 누군지는 존재는 아는 정도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블랙용 김 씨가 야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예. 내가 소개해줄게 한번 가서 만나봐. 그러니까 예. 이화영 부지사가 예. 안부수가 이렇게 북에서 받아온 거 뭐 여러 가지 받았어요. 뭐 대동강 뭐 맥주 대동강 사업가, 맥주. 그리고 옥류관 냉면. 남한에 분점 내는 권리. 예. 근데 제가 여태까지 북한 관련 보도를 좀 했는데. 대동강과 옥류관 이 권리 있잖아요. 이거 가지신 분 내가 한 20분 봤습니다. 20분 넘게 봤습니다. 이거는 북한은 이렇게 그냥 써주면 끝이에요. 예. 왜 이거 실현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걸 받아와서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의심해요. 예. 이상한데 얘 뭐 듣보잡인데. 예. 안부수가 듣보잡이다. 듣보잡인데 의심을 했는데 예.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블랙용 김 씨한테 예. 먼 친척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얘 이거 진짜 맞냐? 라인이 있는 거냐 예. 했더니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국정원이. 예. 그러면서 그럼 국정원이 보증을 쓴 거네요. 일종의 그렇게 된 거죠. 야. 그렇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예. 주요 인물 안부수가 가운데 있고 예. 이화영이 지금 국정원 요원이 맺어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등장하는 게 김성태죠. 왜 그러냐면 김성태는 경기도가 어떻게 등장해요? 예. 2018년 11월 그
그 일본 규탄 국제 아테코 평화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냥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규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은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대일 청구권을 막 일본을 압박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갖고 어찌됐든 그 국제 대회를 2018년 11월 열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 돈을 쌍방울이 대줍니다. 아, 쌍방울이 일종의 스폰서가 되는 거네. 그러면서 안부수와 김성태가 알게 되는 거죠. 안부수와 김성태가 알게 되는 거고 여기 이화영이 있는 건데 이 세 명이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잖아요. 근데 안부수와 이화영을 맺어준 건 국정원인 거고 안부수에게 쌍방울을 소개해 준 거는 진술이 엇갈려요. 이화영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고 안부수는 저 김성태는 이화영이 소개시켜줬다는 건데 하여튼 이건 변론으로 하고 이 주요 세 명이 있고 2018년 11월부터 이제 이 셋이 엮이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부수가 보니까 쌍방울이 돈을 막 팍팍 대주거든요. 사무실도 쌍방울 본사에 내줘요. 임대료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쌍방울이. 그러니까 안부수 입장에서는 아니, 국정원 협조자 노릇보다 이게 더 낫거든요. 쌍방울이 몇 억씩 주니까 한 10억 이상 줘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받는 돈보다 쌍방울 김성태가 주는 돈이 훨씬 많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가 2018년 국제대회를 끝나고 11월 말에 중국 단둥에 가서 김성애 실장을 만나 이것까지는 이제 국정원의 미션이었어요. 만났는데 만나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에게 보고를 했는데 김성태랑 같이 갔다는 사실을 숨겨요. 그게 나중에 당연히 뭐 국정원이 바보가 아니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요원 김 씨가 이거 사고 났다. 그래서 해고한 거구나. 라는 거고 그럼 한 달 지나서 12월엔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월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 압수를 못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안부수가 쌍방울과 완전히 유착이 돼. 근데 블랙요원 김 씨는 만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작의 비밀이 새 나가면 그 공작은 실패한 공작이 끝나는 거예요. 공작 사업 하나라는 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거예요. 안부수가 갈 때 김성애 실장은 샤넬을 좋아하니까 옷도 샤넬, 백도 샤넬.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는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주는데 한 3,000불에서 2,500불 항상 주고 오고. 리오남을 만났을 때도 리오남의 부인에 대한 뭐 고급 머플러랄지 뭐 다 명품을 사줘야 돼요. 명품 돈이 들잖아요. 근데 안부수가 돈이 없는 영세업체의 사람이니까 그 돈을 국정원 공작비를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 엄청난 공작비를 투입한 공작이 어그러지게 생긴 거예요. 쌍방울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그래갔는데 그러던 와중에 블랙요원 김 씨가 다른 파트에 있던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야 쌍방울 김성태랑 안부수가 지금 주가 조작하려고 하네. 야 우리가 이거 파악했어. 다른 팀. 다른 팀에서 당연히 영화. 대북 사업의 공간은 이렇게 넓지가 않아서 서로 간에 한 달에 건너면 다 알 수 있는데 블랙요원 김 씨가 몰랐던 걸 다른 파트의 요원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가 블랙요원 김 씨가 확인을 해본 거죠. 이거 진짜인가? 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2019년 2월 1일에 안부수에 대한 공작을 종결하겠다는 땡땡 96땡땡 종결 계획 2급 비밀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공작의 시작도 국정원장의 허락이 필요하고 공작의 끝도 국정원장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상한 것은 공작을 종결하는 게 예를 들면 안부수가 공작원이었다, 월급을 받는 공작원이었다 하면 2급 비밀 문서를 한 게 맞는데 안부수는 그보다 낮은 단계인 협조자였잖아요. 협조자를 2급 기밀 문서로 취급하면서 국정원장의 그 재가를 받고 그 전에 이제 공작 조정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공작을 뭐 시작할지 말지 중단할지 이런 것들을 요원 하나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요원 하나가 그거를 다 결정했다가 사달이 난 사건이 국정원에 몇 번 있었대요. 당연히 안에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것까지 거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부수는 협조자였지만 공작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국정원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팀, 국정원의 다른 팀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을 종결 처리하고 그냥 해고해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2월엔 도대체 무슨 일이
쓸지 이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국정원은 이 사건이 이재명 방북이나 이재명 대북 송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국정원은 이미 2018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2018년 12월에 또 다른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추측한 이유는 굉장히 지금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혹시 제가 썼던 기사에 2020년 1월 31일 문건 그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그거 준비가 되면 뉴스타파 보도에서 네. 몇 편에 있나요? 2편. 2편에 네, 리오남 예. 관련해서 주가 조작 문건이 예. 있는데 이제 좀 말씀드리면 네. 예. 여기에서 문건을 좀 띄워놓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오남이라는 사람 이거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네. 이분 지금 53년생이니까 지금 70대시잖아요. 네. 2020년 1월 31일. 네. 예. 그 문건. 예. 근데 리오남이라는 사람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한 남측에서 이번 네. 이 사건의 남측의 핵심 인물이 안부수라면 네. 북측의 핵심 인물은 김성애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리오남입니다. 리호남. 네. 이분의 본명은 리철이고 1953년생 정도로 알려졌고 네. 윤종빈 감독 그 황정민 씨가 네. 주연했던 공작 공작 영화. 97년 뭐그 흑금성. 97년 북풍을 앞두고 예. 뭐 이렇게 뭐 안기부의 블랙 요원이 맞아요. 북측의 블랙 요원을 만나서 북측의 블랙 요원은 이성민 씨가 역할을 저거 했잖아요.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이걸 흥미롭게 봤는데 네. 거기서 북측의 그 대외경제처장으로 나온 이명훈이 바로 리호남입니다. 리호남을 모델로 만든 영화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90년대 때부터 그 활동했던 대남 요원이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네. 이분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대북 사업가들은 이분 상당히 잘 아시는데 여기 문건을 보시면 네. 저는 사실 이 문건을 보고 이게 결정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건이 진위를 제가 확인을 해본 거죠. 여기 네. 보면 리오남이 예. 우리 남측의 대북 사업가 김모 씨를 만나서 한 말이 적혀 있잖아요. 네. 적혀 있는데 예. 우리 쌍방울 주가 부양해주고 돈 받기로 했는데 수익금 이거 그냥 일부를 못 받으니까 받겠다. 그때 이제 대북제주 유엔제주 예. 현금 못 보내니까 국내 백화점 상품권으로 당신이 받아갖고 네. 중국 선양으로 보내서 세탁을 해주세요. 맞아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분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이거 걸리면 모든 민간의 대북 교류는 다 끊겨. 네. 너무 위험한 거야. 네.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너 저 대북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면 내가 쌍방울 소개해줄게. 이건 내가 이제 리오남 입장에서 나 쌍방울과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문답이 오갔던 게 2019년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19년 3월쯤이라는 거예요. 2019년 3월쯤에는 네. 이미 쌍방울과 1차 MOU를 맺고 난 이후예요. 그 돈도 200만 불이 건너간 상황이에요. 그 예. MOU에 대한 계약금. 예.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의 증언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그 사업가 여기서 문건에 나오는 사업가 김모 씨를 만났어요.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이분 굉장히 피하시더라고요. 네, 이 근데 사업가 대북 사업가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국정원 문건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 전화로 예. 읽어드렸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앞뒤 설명을 쭉 하시면서 결론은 예.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이거보다 더 보고 내용이 많은 거예요. 리오남은 더 많은 말을 한 거고 이걸 한 차례만 내가 들어서 리오남한테 한 번 만나서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네. 만나서 들었는데 예. 그 기간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리오남과 2019년 3월쯤에 만나서 들은 걸로 돼 있는데 네. 그 전에 예. 2018년 12월 경에도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2008년 12월에 국정원 문건이 중요한데 예. 압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예. 건데 그렇다면 이제 잘 보셔요.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예. 쌍방울과 북한이 첫 번째 MOU를 맺은 거는 2019년 1월이에요. MOU를 맺기 전 한 달 전에 예. 리오남이 이 사업가 김 씨에게 쌍방울과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모의하고 있어.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 이걸로 수익을 올릴 거야. 예. 라는 얘기를 했고 예. 당연히 김 씨는 국정원 마찬가지로 모든 대북 사업가는 대부분이 협조자잖아요. 네. 그 협조자의 뭐 공작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를 했으면 국정원 문건에 그 사실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네요. 쌍방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리오남이라는 인물은 뭐냐면 예. 역할 분담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특성이 있어요. 예. 공작을 하는 사람이 수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아. 리오남은 북정찰총국 소속의 그 대남 공장 요원 30년 넘은 베테랑 대남 공장 요원이기도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직책이 많아요. 여기 문건에서는 예.
민경련이라고 민족경제 뭐 협력 연합회 뭐 여기 참사로 돼 있어요. 근데 참사 뭐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관계자 비슷한 건데 그거는 대외적인 직책일 뿐이고 이분은 공작을 하는 분인데 공작이란 건 뭐냐면 먹잇감을 물색하는 거예요. 먹잇감을 물색하고 이게 사건이 메이드가 되면 공작이 메이드가 돼서 먹잇감이 내가 던진 미끼를 물었어라고 되면 수금은 다른 데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800만 달러가 어떻게 갔냐면 800만 달러를 그럼 리오남한테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실질적으로 그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뭐 위원회라는 곳이 우리가 여기 문건에 보면 아태위라는 곳이 조선 있는데 아태위. 이 아태위라는 곳은 통일전선부의 대외 기관이에요. 통일전선부 명함 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전선부의 아태위 위원장은 그때 당시 통전부 부장이었던 김영철. 그리고 김성애 통전부 책략실장도 아태위의 정책실장, 실장 직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특성은 뭐냐면 정찰총국은 군의 기무사 같은 안보지원사령부 같은 건데 여기도 공작을 하고 김영철 통전부장 때는 통전부가 제일 셌어요. 통전부도 자체 공작을 합니다. 자체 공작을 하고 자체 외화벌이를 해요. 그래갖고 정찰총국 소속 제가 중국에 실제로 2018년에 중국의 그 북한 식당 탈북 여정호번 사건 그리고 제가 중국에 실제로 단둥에 가서 현지 북한 식당 한 3-4곳을 취재를 했었고 현지의 북한 그 지배인 식당 지배인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식당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제가 갔던 호텔의 그 식당은 북한 식당은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데 다른 데는 뭐 민경련에서 운영하는데 다 다릅니다. 아태위에서 운영.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수금을 경쟁을 시키는데 리오남은 공작을 설계하고 미끼를 던져서 먹이를 물게 만들면 설계가 된 거잖아요. 설계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면 넘겼는데 그게 바로 조선 아태위 통전부의 대남기관으로 넘겨서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아태위로 가요. 리오남한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안 알려진 사실인데 리오남이 100만 불을 가져가요. 이건 일종의 수수료예요. 같은 것이죠. 전체. 근데 지금 여기 문건에 보듯이 돈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리오남의 이번 역할 그러니까 이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 리오남이 핵심 인물인 것이고 제가 이제 앞뒤 법정 증언이나 모든 걸 보니까 안부수가 김성애라는 그 고위직을 알게 해준 게 스스로 안 게 아니고요. 리오남한테 소개를 받은 겁니다. 김성애 실장보다 더 위인 거죠. 나이도 훨씬 많고 오랜 베테랑인 리오남이 더 윗 상급인 거죠. 그러니까 직속 뭐 상사는 아니더라도 김성애로 오라가라 얘 만나봐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 게 바로 리오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송금 사건의 설계자 리오남을 법정에 증인으로 데리고 온다면 확실해지겠죠. 근데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리오남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리오남을 이 대북사과 문건에 나온 김씨 이분 리오남 고용호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남? 호남이하고 굉장히 친하고 안지도 한 20년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근데 그 부부도 막 같이 만나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북한의 공작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기 방북 비용이랄지 경기도가 뭐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거랄지라고 있으면 국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 줄이라도 적혀 있긴 할 거고 만약에 국정원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쌍방울의 내부 문건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쌍방울 내부는 그것도 없고 리오남이 그런 얘기를 한 사실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드는 의문은 이제 3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은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은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공작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국정원은 어쨌든 이제 그때는 이제 대북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고 뭐 북한의 뭐 광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진출하려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건 또 뭐 관리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뭐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세 번째 검찰의 수사와 이재명 대표는 여기 도대체 왜 등장하는 건지 근본적 물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안부수라는 사람이 라인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뭐 경기도 같은 지자체가 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재명 도지사도 다 방북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그때 대통령이 분이- 평양 갈 때 빼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왕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고 싶었던 거고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네. 내가 이거 꼭 방북 성사시켜야겠다 했던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그거를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인데 네. 경기도는 공식적인 남북교류협력기금 돈 많지만 그렇죠. 북한에 돈 못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쌍방울한테 정말 시켰냐라는 건데 예.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쭉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방북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예. 김성태 회장이 방북하고 싶은 욕구는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MOU는 맺었지만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발표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발표가 돼야지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돈을 줘야 북측이 합의를 해줘. 나 이거 만약에 이제 쌍방울이 예. 자 우리 북한의 히토류 개발 독점하기로 북한과 계약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북에서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예.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은 국정원 문건 곳곳에 보면 네. 평양에서 예. 공개적인 합의서 체결을 하고 싶어해요. 아, 근데 김성태 머릿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이 만약에 간다면 내가 따라가서 이재명 옆에 쓰면 이재명 테마주도 되고 예. 남북 경협 뭐 이런 사업도 알려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사기록 아니 검찰이 다 해놨다니까요. 예. 제가 수사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수사기록 안에 있는 거를 진위를 좀 취재해서 파악할 뿐이고 예. 김성태 단독 방북이 추진되던 때 300만 불이 갔다고 예. 국정원 문건과 수사기록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김성태는 이재명과 가면 더 좋죠. 예. 김성태의 주장은 뭐냐면 제가 2019년 7월에 이제 아까 말한 1차 대회 말고 2차 대회를 한 번 더 열어요. 예.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되고 있었던 때 이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으니까 얼마나 네.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예. 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보수 회장을 되게 신임한 거죠. 예. 신임했는데 그때 당시 김성태가 또 스폰을 하면서 예. 쌍방울이 스폰을 하면서 김성태 증언에 따르면 리오남을 만나서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리오남이 야 그거 돈 드는 일인데 우리도 의전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예, 예. 500만 불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정말 돈을 없습니다. 뭐 힘듭니다. 이호남이 500만 원 부른 500만 달러 한 60억 정도를 부른 거예요. 근데 김성태가 깎았어요. 예. 300만 불로. 자기 주장이에요 지금. 예, 예. 300만 불로 깎았어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행사 기간에 예. 70만 불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영수증도 없고 그냥 뭐 주장일 아무것도 뿐인데 예. 김성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지사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를 등에 업고 네. 그 옆에 서 있는 모양새를 만들면 쌍방울이란 중견 기업은 예.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 문건에 보면 제2의 현대 아산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제2의 현대아산. 대북 사업의 호재를 이용해서 예. 실질적으로 무슨 기업을 제품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대북 사업 재료를 이용해서 그룹 전체 주가를 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북미 2019년 2월에 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그렇죠. 노딜 선언을 해봤죠. 하노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노딜을 했죠. 예. 그러면서 남북 관계도 그냥 완전히 다 파탄이 경색이 되고 나고 난리가 난 네. 상황에서 어떻게 이재명 도지사가 방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김성태는 어찌됐든 노력을 한 것이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 라는 노력을 한 것이 예.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이 됩니다. 국정원 네. 문건에서 드라마네요. 드라마예요. 야, 이거는 드라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드라마인데. 아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토난 꿈인 거예요. 그죠? 다 안 됐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 정도 수준에서 수사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뭐 저희가 악의적으로 네. 일부만을 네. 보도하겠다는데 제가 이제 차차 다 보도를 할 건데 너무 이렇게 예. 섣부르게 검찰은 입장을 내셨는데 네. 일단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주가 예. 조작에서 예. 대북 송금으로 이 3단계 수사가 이루어진 예. 어떻게 어떤 근거로 된지 이제 밝히셔야 돼. 거기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이걸 다 떠나서 쌍방울 그룹의 그 계열사인 나노스란 곳 네. 그 회사의 주가 움직임 하나만 봐도 예. 주가 조작에 그 시세 조정에 그렇죠. 혐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김성태가 인수했을 때 나노스라는 데를 그 거래 중지된 상장 폐지 직전에 회사를 네. 인수했을 때 주가가 100원이요, 100원. 그러니까요. 예, 2017년 2월에 예. 이제 2017년 7월에 거래 재개가 되는데 1,200원짜리가 예. 1년도 안 돼서 10,000원이 됩니다. 100배가 튀겼는데 그렇다면 그 나노스라는 회사가 엄청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올려서 그렇게 됐을까? 매출은 4,500억 정도고 네. 매년 적자가 100억에 마이너스 100억씩 예. 1,200억씩 적자예요. 예.
회사의 실적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데 주가는 100배가 오르고 심지어는 그 시가 총액 네. 시가 총액이 5조 3천억이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5조 3천억이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저는 주식 안 하거든요. 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건 뭐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도 없어요. 예. 이상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뻥튀기한 거잖아요. 네. 실체가 없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해갖고 어떻게 5조짜리 회사를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또 그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추락할 땐 또 끝도 없이 추락해서 지금 거래 정지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이 나노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보도도 많이 돼 있고 이제 앞서 저희가 뭐 반론권 차원에서 검찰 입장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검찰이 그 입장을 냈습니다. 불법적으로 유포된 국정원 문건 중 불법 대북 송금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을 제외하고 주가 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다. 국정원 문건에는 불법 대북 송금 경위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쌍방울 계열사 주가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언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답답하네요. 이거 네. 그냥 다 공개해버리고 싶은데. 예. 특히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의 증인 신문은 정말 공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검사가 당황합니다. 검사가. 예. 예.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제 기사로 쓰지 않았는데 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 경기도와 네. 북한이 6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해요. 네. 2018년 10월에 예. 합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예. 뭐 당연히 뭐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예. 뭐. 협동농장 스마트팜 우리 기술로 해줄게라는 건데 거기 그 합의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면하여라는 부사가 있어요. 네. 당면하여 협동농장은 뭐 지원해주기를 한다는 게. 예.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경기도는 이거 빨리 해주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2018년 10월에 경기도가 약속을 했는데 11월 말부터 갑자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경기도가 안 해줘서 우리가 큰일 났다 뭐 이런 주장을 걸 하는 했다는 거예요. 김성애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예.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기사를 쓸 예, 텐데 예. 약속한지 그리고 대북 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한 달도 얼마나 안 됐는데 이거 약속을 안 지켰다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 이랬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거 대신 돈 줘 예.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건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검사는 뭐라 그러냐면 자 경기도가 빨리 해주기로 된 거 아닙니까? 당면하여 우리가 당면하다고 했을 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빨리 이게 해주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블랙요원 김 씨가 뭐라 하냐면 예. 검사님 예. 여기서의 당면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마주하다. 예. 우리는 단어가 당면하다잖아요. 예. 예. 북한에서는 당면하여가 예. 특히란 뜻입니다. 강조하는 뜻. 예. 일 뿐이지 예. 그걸 빨리 해주겠다는 시기를 나타낸 단어는 아니에요. 예. 대북 정보를 다루는 블랙요원이 친절하게 북한의 당면하여라는 부사는 우리 이런 남한의 단어와 다릅니다까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주니까 검사는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근데 그런 겁니다. 이게 대북 저도 이제 이번에 취재를 예, 해보니까 예. 이 대북 사업로 대북 정보 네.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디테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런 이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에 대한 이해 없이 사건을 단순하게 경기도 뭐 대납이다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예. 자기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과도 안 맞아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판사가 꼼꼼히 본다면 그거를 예. 집어낼 수 있을 텐데 예. 어찌됐든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는 데다가 네. 안부수 회장까지 가세를 했어요. 예.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차차 밝힐 아. 결정적인 아마 사건이 있었어요. 뭐 안부수는 수업 기관이 그렇게 닮아요. 증언을 적극적으로 안 하다가 예. 쌍방울의 그 증언에 동조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부수에. 그 터닝 포인트가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말하는 예. 연호의 술판 사건 예. 비슷합니다. 그 시점과 비슷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그 수원지검에서 진술 회유와 예. 뭐 진술 다 같이 모여 세미나가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예.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일치해요? 예. 비슷하고 거의 일치하죠. 일치하고 저희가 그 물증도 갖고 있는데 예. 그건 또 뭐 차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물증도 갖고 네. 있습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어제까지 4회차 기사를 네. 쓰셨는데요. 그러면 전체 45건 문건에
50쪽 정도 되는 그 분량의 문건 가운데 나머지는 다 언제 쓰는 겁니까? 물론 이제 재촉할 수는 없으니까. 문건만 뭐 가지고 쓰진 당연히 않고요. 네. 이 사건의 관계자들 중에 또 취재를 해보면 네. 검찰에선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미 검찰과 법정에서 얘기한 것 중에 잘 안 알려진 것들도 있고 사건이 좀 근데 사건이 복잡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대장동 사건보단 간단하더라고요. 대장동에 인물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예. 대장동 사건은 기간이 대장동들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예. 동안 벌어진 대하 드라마인데 예. 이거는 생각보다 그때 당시 한 2년 정도의 네. 일이거든요. 예. 2년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그 어제 저희가 이제 쓴 기사, 제가 네. 쓴 기사에 보면 저희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데이터 포털이 있어요. 데이터 네네. 포털에 오시면 쌍방울이 그 북한과 1차 MOU를 맺기도 전에 제가 그 네네네. 내용은 안 썼는데 네. 맺고 나서 우리가 뭔가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네. 맺기도 전에 예. 이 MOU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노스 IR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IR이라는 네. 건 투자 설명서.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 설명서 전체를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시면 예.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금 500만 불, 대북 사업에 대한 희토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계약금 500만 불이 돼 있고 네. 1월 달에 200만 불, 2월 달에 300만 불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예. 실제 1월에 200만 불이 갔고요. 예. 그리고 2월은 아니고 또 그때 여의치가 않아서 4월에 300만 불이 가요. 그러니까 쪼개서 나눠서 분납하기로 한 사실까지 그대로 실행이 됐고 그 이후에 계약금을 낸 이후에 본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5월에 본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노스 이 IR 리포트 투자 설명서에 있는 대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 뭐라 근데 김성태는 뭐라 그러냐면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 대신 내나 어떻게 우리가 500만 불 내줬다고 해요. 예. 이거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 투자 설명서는 네. 일반 주주한테 공개된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대비 자료예요. 대외비. 예. 예. 대비 자료를 가지고 예. 남들이 볼까봐 그랬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되는 많지 거죠. 않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쌍방울이 하려던 행위가 있어요. 네. 그건 아마 오늘 내일 저희 기사로 나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 장편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검찰이 지금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말이죠. 국정원에서 뭐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곧 잡으러 올려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참 어쨌든 이게 막 일파만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상 주가 조작 사건으로 주가 조작에서 대북 송금으로 3단계 이전을 하면서 변화 발전한 이 사건인데 결국은 국정원의 그 문건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사건의 전환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이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밝혀내지 않았으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당부하고 싶네요. 이제 출구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취재를 해서 더 많은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출구문 풀어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뭐 검찰에서 수사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 쇼츠로 이렇게 도는 걸 한번 봤어요. 네, 검사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도 굉장히 맞아요. 좀 소통 행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수사를 하다가 난 이렇게 의심하고 수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네 라고 하면 그때 수사를 멈추십시오라고 해요. 그래도 됩니다라고. 네. 우리나라 특수부 수사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같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죠. 검사도 인간인데 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했다가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선입견을 가지고 취재를 들어갔다 사실이 아니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죠. 예. 취재한 게 아까워서 쓰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맞아요. 지금 대북 송금 수사 제가 볼 땐 그런 대장동보다 더 명확해요. 이건 사고가 난 겁니다. 예. 사고가 난 건데 자기들이 사고 친 거를 감추고 있는 것이고 예. 저희에게 왜곡 편집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 본인들이 이미 다 수사해놨던 거를 왜 말하지 않은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이 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뢰해서 봤더니 시세조정 혐의가 없다고 그랬는데 네. 재판부에 내지 않았어요. 예. 기간을 특정했겠죠. 나노스 전체 주가 움직임만 봐도 시세조정 혐의가 나옵니다. 근데 네. 그걸 없다고 하면서 재판부에 왜 나중에 그런 데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멈추라고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판부가 그걸 더 잘 따져야 되는데 네. 블랙용은 김 씨 말고 다른 국정원 요원들 왜 신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까 리오남 주가 조작 문건을 쓴 그 다른 요원은 네. 알고 왜 안 있다는 불렀을까요? 거죠. 그리고 예. 사업가 김모 씨 왜 안 왜안 불렀을까요? 사업가 김모 씨는 검찰 조사는 받았습니다. 근데 예. 검사가 예.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던데요. 예.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자기들에게 문건은 불리한 건 묻지 물어보지 않고. 않은 거죠.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검찰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죄수로 만들어서 완전히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게 절대 권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용인되는 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수사를 멈춰야 한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모셔서 말씀 좀 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네. 네, 너무 오늘 진짜 드라마 보는 것처럼 아니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 윤종빈 감독 공작 2편 예. 하실 거면 예. 연락 주십시오. 네, 감독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